우리나라는 여전히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벌을 따지는 지독한 학벌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학벌 사회를 유지하느라 그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학벌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당해서 대한민국의 생산성 혁명을 이끌지 못하거나 또는 이놈의 학벌을 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AI는 학벌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학벌 파괴가 시작되면 그 태풍이 대한민국까지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육체 노동이 로보틱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AI가 동원되니까 사무직 직업부터 파괴되는 놀라운 현상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직업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문직 직업의 그 뒤편에 있는 학벌은 과연 멀쩡할까요? 이 전문직 직업은 그나마 라이선스, 면허라는 게 있지만 학벌은 그 자체가 면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학벌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AI가 10초 안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외우고 그걸 자꾸만 학습하는 그런 대학 교육을 한다면 그 학과, 그 대학부터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겁니다. 왜? AI가 10초 만에 답변할 수 있는 걸 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공들이고 돈 들여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학벌이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시대를 앞서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또는 팔란티어처럼 미국의 최고의 국방 AI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학벌을 파괴하기 위한 채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예요. 그런데 정말로 파격적인 채용 공고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 College is broken. 대학은 고장났다. 이렇게 채용 공고 자체가 파격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데, 자, 팔란티어는 앞으로 실력주의 펠로십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실력주의 펠로십은 대학 다니는 사람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줬느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따로 뽑는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 너무나도 아깝다. 앞으로는 대졸자 프로그램과 별도로 이렇게 고졸자들만 따로 뽑아서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팔란티어의 해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란티어가 최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아예 고졸자를 따로 뽑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구글 같은 경우도 어프렌티스쉽이라는 게 있는데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전공자는 사절입니다. 전공자는 아예 따로 뽑으니까 니들은 여기다 지원하지 마. 우리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 파괴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2단화를 뽑겠어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IBM은 뉴컬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뭐냐? 학위보다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자를 사절합니다. 전공자는 따로 뽑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 다 전부 다 고졸자를 우대하거나 아니면 고졸자가 적어도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고졸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실력만 증명하면 구글이나 IBM의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더 혁명적인데 고졸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GED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판 검정고시인데 검정고시 출신을 더 우대합니다. 아마존이 왜 이런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 편견을 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대졸자 그리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만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은 조직에 순응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졸자나 검정고시 출신들을 섞어 놓으면 이 안에서 오히려 파괴적인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비전통 경로를 우대하는 독학자 프로그램 그리고 부트캠프 수료생을 우대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없거든요. 뭐 굳이 말하자면 코딩 사관학교, 직업훈련소 이쯤 되는데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트캠프 수료생,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졸자도 지원할 수 있긴 한데 대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채용 원칙입니다. 그런데 빅테크에서 이렇게 대거 고졸자를 뽑기 시작한 거 비교적 최근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배운 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학을 좋은 데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그 서열에 따라서 좀 더 똑똑하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시그널링 효과 또는 필터링 효과라는 게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만큼 성실하고 그만큼 똑똑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업들은 이 시그널에 맞춰서 명문대생을 좀 더 우대해서 뽑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채용 기법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AI가 있기 전에도 이미 답이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이걸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채용 기법들이 발달해 왔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답이 있는 질문들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명문대생들이 좀 더 답을 잘할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청년의 진짜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답이 없는 질문들 이걸 채용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여기에 AI가 결합됐습니다. AI가 답이 없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사람들을 빅테크 스스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벌이 주는 시그널링 그리고 필터링 효과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뛰어난 창의력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AI를 동원하는 빅테크의 채용 방식이 이 모든 시그널링 이펙트를 뚫고 진짜 인재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게다가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게 있죠. 깃허브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온라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걸 분석하면 재밌는 결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의 코딩한 걸 그대로 베껴 쓴 사람 속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걸 분석하면 더욱더 뛰어난 인재들을 더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업무 환경을 AI로 구현해서 지원자를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학벌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졸자로 들어가면 차별받고 승진해서 누락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빅테크는 일단 입사한 뒤에 인맥보다 데이터로 평가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회사들도 인맥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발전해 있고 이걸 통해서 사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좀 더 성과주의로 평가하려고 진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졸자라든가 아니면 비전공자들의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라는 기존의 구별 방식이 아니라 뉴 칼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뉴 칼라가 도입됐는데 벌써부터 뉴 칼라 출신 관리직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졸자라고 차별을 받지 않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졸이라고 해서 채용하거나 또는 우대하는 게 아니라 고졸인데 창의적인 인재라면 그런 인재들을 더욱더 우대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빅테크의 놀라운 인재 발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벌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 그 원조는 피터 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한 아주 대표적인 혁신가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릴 정도로 아직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페이팔 창업자들 중에 하나인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틸 펠로우십이라는 걸 통해서 학력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대학을 자퇴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10만 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가로 키우겠다라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해마다 2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이 20명의 인재들이 다 하나같이 놀라운 사람들이 됐는데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나 아니면 피그마의 창업자 딜란 필드 그리고 라이다 개발한 오스틴 러셀, 와 진짜 너무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재들 전부 다 피터 틸의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가 된 거거든요. 자, 피터 틸의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피터 틸은 대학이 인재 창의성을 지연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 20대 초반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존의 대학은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그런 수능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수능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만 키우게 되면 결국은 파괴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님의 따분한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단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회사를 진짜로 운영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진짜 창의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피터 틸의 철학이 100% 맞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변화가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태풍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경제학 업계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터 틸의 생각은 독창적인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원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학 교육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아니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스펜스 같은 경우도 대학 교육은 애초부터 무의미해 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학 교육의 경제학이 비판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대학 교육의 3대 효과,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뭐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학 교육의 3대 효과가 뭐냐? 인적 자본을 쌓는 효과죠. 대학 본연의 그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그널링 효과 또는 필터링 효과라고 하는데, 나 똑똑해요, 나 뛰어난 인재예요 라고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킹 효과인데, 대학에서 인적 자본을 쌓는 것보다 사실 인맥을 쌓아서 그걸로 출세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교육의 3대 효과가 있는데 마이클 스펜스는 뭐라 그랬냐? 대학 교육에 다른 건 효과 전혀 없어. 필터링하고 시그널링 효과에 불과해. 엉덩이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리고 지겨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걸 고용주한테 보여주는 효과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똑똑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고용시장에서 나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효과인데, 그런 측면에서 마이클 스펜스는 대학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 그리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캐플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 교육의 80%는 시그널링 효과고 20%만이 실제 기술을 습득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대학 교육이라는 게 무슨 인문학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술도 배우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무시하고 전부 다 생산성이니 취업이니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다니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학자의 관점입니다. 근데 캐플런 교수가 그래도 적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인적 자본을 쌓는 효과가 20%는 있다고 했던 거, 그건 AI가 등장하기 전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공대에서 배우는 대학 교육조차 사실은 AI한테 물어보면 10초 안에 답변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공대에서 수식 계산을 배운다든가 코딩을 한다든가 회로 설계 최적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AI가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에서 배우는 이런 4년 동안의 지식조차 AI한테 물어서 10초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인적 자본이 쌓이는 효과는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대학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대학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명문대의 가치 중에 하나는 고급 지식을 독점한다는 거였거든요. 옛날에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버드의 명강의조차 AI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AI가 모든 것들을 10초 안에 답변을 하죠. 이제 고급 지식은 이런 특정인들이 독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에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용어가 뭐냐? 페이퍼 실링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천장 들어보셨죠? 종이천장이 뭔지 아십니까? 학위라는 그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취업문이 막히는 현상, 이런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대니 뭐 연고대니 이런 대학이 과연 간판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미국도 전통 산업은 뭐 인맥 따지고 그런 거 맞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학벌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학벌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I 시대에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너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인적 자본 형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4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건 AI가 거의 대부분 다 10초 안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마 대학 지식의 8, 90%가 대부분 AI의 답변이 가능한 그런 지식들일 겁니다. 그리고 인맥 효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가급적 성과나 데이터로 평가하려고 진짜 무지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그널링 효과, 즉 필터링 효과, 이것도 채용 시스템을 바꿔서 고졸자 중에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청년들을 얼마든지 빅테크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과 학벌이 갖고 있는 효과는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종이천장, 이 학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링, 천장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대학의 필터링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의 서열을 아직까지 따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한국의 대학 필터링 효과가 믿을만 한 걸까요? 자,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만 하면 거의 100% 졸업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의 필터링 기능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필터링을 한 걸 대학에서 선발해서 데려가는 건데, 고등학교 때 필터링은 여전히 엉덩이 무게로 평가하는 거죠. 아무리 창의적인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그 창의력이 과연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정말로 쉽지 않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최근 들어서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평가는 엉덩이 무게, 성실성, 이쪽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저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 아직 그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후배의 학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미국은 AI로 인한 학벌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학벌 파괴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과주의 테크 거인들이 정말로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아직도 테크 기업들조차 관리형 대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데이터 기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들이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쟤 무슨 장 났어? 쟤 거 우리 과 후배야?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실력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면허 중심입니다. 여러분, 의대에 가려고 난리치는 거 이것도 답답한데 왜 그러냐? 이 면허를 기반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노력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대만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기술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선 이런 자격증을 따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갖다 바치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테크 기업마저 학벌의 인맥 효과가 상당히 강한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혁신 속도 발치해도 못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든 학벌을 파괴하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혁신적인 인재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AI 혁명이 시작되는데도 대학과 기업이 똑같다면 정말로 다 망할 거예요. 한국 대학과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아예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육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AI 리트러시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AI가 다 10초 만에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AI를 경쟁자로 삼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AI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교육을 통해서 암기를 시키거나 이걸 이해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AI를 자신의 충실한 비서로 부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선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우리 인간들이 doing,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해줍니다. 그러니 디렉팅, 즉 AI한테 지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doing에서 디렉팅으로 이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되고, 기업들도 자꾸 직원들을 재교육할 때 디렉팅 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관리자가 돼야지 이제 doing하는 사람은, 즉 실행하는 사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창의적으로 AI한테 물어보는 능력, 즉
에스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AI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즉 베리파잉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직에 순응하고 조직에서 자꾸 가르치는 대로만 모든 걸 흡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AI 시대에선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명문대를 가르던 기준, 조직에 순응하고 엉덩이 무거웠던 게 지금까지는 장점이었지만 앞으로 AI 시대에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와 청년들도 새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물론 한국은 학벌주의가 잠시 저항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라파고스처럼 따로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벌주의로 간다. 서울대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한국 교육이 파괴적 창의성을 도입해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한국 교육이 선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학벌에만 과하게 의존하지 말고 AI 시대 생존 능력을 스스로 키워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박종원의 지식 한방과 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런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